장미야. 폐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채 떨고 있던 정숙희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흘러나오는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5살짜리 어린애처럼 살아온 지 수십 년.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른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던 정숙희였거든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엄마의 무게가 있었어요. 채화영이 오장미를 납치해서 엄마 정숙희와 함께 폐창고에 가둔 채 증거물을 넘기라고 협박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백호마저 수아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었고 채화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전부 다 정리해버려. 죽음 직전까지 몰린 오장미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문을 건드렸습니다. 정숙희의 손끝이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팔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무언가가 폭발하듯 번져 올라왔어요. 파편처럼 흩어졌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동석의 얼굴,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던 순간, 채화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의 냄새까지. 정숙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묶인 끈을 비틀었고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 우리 딸.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수아들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요. 채화영이 오장미를 잡으려고 놓은 함정이 오히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숙희의 기억을 깨우고 채화영의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윤PD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복길의 휴대폰은 생각보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오장미는 양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습니다. 애정은 깨져 있었고 화면 가장자리에 굳어버린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무엇인지 오장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두 눈을 똑바로 열고 바라보았습니다. 채화영 사무실 금고 안에서 꺼내온 것들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아버지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3번째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강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숨겨온 사람의 생일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을 잠그는 번호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장미의 가슴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엉킨 채화영만이 가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순간 강백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채화영은 오복길을 밀쳤고 오복길은 쓰러졌고 채화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단 2걸음이었습니다. 그 2걸음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 가족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장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장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반드시 죗값 받게 할 거야.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그 맹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양금순이 채화영과 이강혁의 사무실 복귀를 발빠르게 강백호에게 전달한 덕분에 두 사람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증거를 쥔 채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서 복도에서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장미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거의라는 말이 아직도 남은 거리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채화영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고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채화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팔목을 타고 어깨까지 번지는 것을 채화영은 멍하니 느꼈습니다. 이간혁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감각이 채화영의 가슴 안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채화영은 그것을 인식하는 즉시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있잖아.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우리가 알잖아. 진홍조와 염산월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장민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감기로 혼자 집에 있던 정숙희는 낯선 이들이 건네는 사진에 눈을 맞췄습니다. 오장미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서린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두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웃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었으니까요. 그 웃음이 마지막 방심이었습니다. 봉고차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강준호는 부모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서린과 결혼하겠다고. 강남봉은 술잔을 들다 말았고 한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어디서 온 건지 한영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태숙의 전화가 먼저였습니다. 장미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서 엄마를 데려간 것 같다고. 경찰서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오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같았고 다음 박동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증거물, 메모리 카드와 휴대폰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백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희 씨. 오장미는 그를 밀어내듯 지나쳤습니다.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딨냐고! 복도를 달려나가는 등 뒤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의 빛은 너무 밝았고 오장미의 그림자는 길고 가늘게 뻗었습니다. 한밤이 되어 음성 변조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길거리에 나란히 서서 수화기를 함께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습니다. 정숙히 살리고 싶으면 오복길 휴대폰과 메모리카드 가지고 와. 단, 너 혼자 와야 할 거야.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같은 시각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간혁이 전화 연결을 확인하자 채화영의 입가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미소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안도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겠지?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오지 않으면 엄마를 포기하는 거고.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되어도 채화영에게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장미 옆에는 강백호가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키, 비슷한 체격. 하지만 그 사람은 강백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태평이었습니다. 오태평이 백호인 척 위장한 채 봉고차에 올라탔고 채화영의 수하들은 두 사람이 탄 차를 확인하며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강백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봉고차를 뒤쫓는 차 안에서 핸들을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폐창고 안에서 정숙희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주위를 살피다가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감기 때문인지 정숙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중요한 것을 곧 해야 한다는 느낌이 이유도 없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목소리가 창고벽을 울렸습니다. 정숙희의 눈이 딸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떨어졌습니다. 끝내지 못한 거 전부 다 정리해버려. 그리고 강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수화 하나를 먼저 쓰러뜨렸습니다. 감히 내 여자한테 손을 대려고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창고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장미가 굳어있다가 외쳤습니다. 백호씨! 강백호는 잘 싸웠습니다. 처음 두 명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맞붙는 사이 네 번째가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강백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등 뒤에서 잡아 누르자 강백호는 버텼지만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수적 열쇠는 물리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강백호가 한쪽 무릎을 짚었습니다. 오장미가 쓰러지는 강백호를 보는 순간 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무모하게. 강백호의 앞에 몸을 던지듯 섰습니다. 등으로 강백호를 덮든 막아서며 수아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건드리려면 나 먼저 건드려! 수아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냉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싹 다 정리해버려. 세 번째 명령이었고 이번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수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동시에 정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눈앞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숙희, 마서린, 마회장, 채화영. 그 이름들이 파편처럼 스쳐갔습니다. 정숙희는 묶인 채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누군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왜 저렇게 익숙한지 정숙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같기도 했고 꿈속의 장면 같기도 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오장미가 외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정숙희의 몸 안 어딘가에 있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가 오랫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문 같은 것이 그 이름 하나에 반응했습니다. 정숙희의 손끝이 갑자기 떨렸습니다.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손끝의 떨림이 팔목으로 번졌습니다. 팔목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어깨로. 파편처럼 흩어진 것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던 순간이 보였습니다. 채화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의 공기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은 순서가 없었습니다. 뒤섞이고 겹치면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숙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묶인 끈이 느슨하게 풀렸습니다. 수화 중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장미와 강백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았고 무릎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야, 목소리가 달랐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높고 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의 목소리였고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안이 정지했습니다. 수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장미는 등을 보인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숙희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2걸음, 3걸음. 묶인 끈이 발목에서 흘러떨어졌습니다. 수아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순간 어쩐 일인지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잠깐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장미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정숙희가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이 오장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의 가장 아래에 묻혀 있는 어떤 날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엄마가 엄마였던 시절의 눈빛.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정숙희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오정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들이 그 틈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백호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무릎에 힘을 모아 일어서며 가장 가까운 수아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창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태평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백호야, 나왔어! 상황을 파악하는데 0.5초가 걸렸고 주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채화염은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오장미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채화영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눈빛 안에 있는 것,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채화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창고 외벽이 진동했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의 일을 한 가지 더 말해야 합니다. 오장미가 봉고차에 탄 직후 차량 하부에 부착된 작은 기기 하나가 위치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손톱 크기의 그 장치는 양금손이 차량에 몰래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수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대창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신호가 멈춘 좌표를 확인하고 단 3마디를 말했습니다. 출발해. 경호원 6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채화영은 출구 쪽으로 3걸음을 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오장미가 들고 있었지만 경찰에 제출된 게 아니라면 아직 유효했습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도 법정에서 인지퇴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이강혁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도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의 법무팀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채화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채화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출구를 먼저 계산하는 것, 가장 큰 위협을 가장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제 저것들만 정리하면 됩니다. 창고 밖에서 경호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출구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를 빼앗고 저것들을 처리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만들면 됩니다.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의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6명, 7명. 줄을 지어 들어서며 채화영의 수하들을 애웠었습니다. 저항이 있었지만 15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콘크리트 바닥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소리가 그 박자에 맞춰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대창이 들어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을 한 바퀴 훑어보고 채화영 앞에 멈췄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계산식에 넣어야 하는지 머릿속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장님?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채화영을 보다가 오장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등을 2 손으로 감싸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채화영을 보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었어. 채화영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대창이 오장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마대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대창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4글자였습니다. 그 4글자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대답 대신 다시 울었습니다.
정숙희가 오장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정숙희가 딸을 달래는 엄마로서 처음으로 그 손을 썼습니다. 양금순이 마대창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장미와 눈이 마주치자 양금순은 뚱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회장님 지시로 장미 씨 곁에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담함이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드림그룹의 위신 때문에 참아왔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30년 전 실종된 아들 마동석. 채화영이 그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고 오래전부터 의심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채화영을 지켜봐 왔다고. 채화영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보며 처음으로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석이 어딨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침묵이었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어떻게 바뀌어도 경호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도 채화영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채화영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간혁이 나섰습니다. 마대창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강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찰석같이 믿어온 전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오래 써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이강혁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몰랐습니다. 채화영이 목적을 달성한 후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강혁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채화영의 눈빛을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음성이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혁은 마대창을 향해 정면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보관해온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복길 사망 현장 블랙박스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채화영의 지시 녹음 파일들. 이강혁이 본인의 보험으로 몰래 저장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절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채화영의 손끝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문이 다시 열리며 감준호가 들어섰습니다. 마대창의 경호원이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감준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창고 안의 광경을 봤습니다. 쓰러진 수아들, 묶인 끈이 풀린 정숙희, 오장미를 감싼 채 서 있는 정숙희의 등, 마대창, 이강혁, 그리고 채화영. 이간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처음부터 오장미 씨였습니다. 채화영 씨가 두 사람이 쌍둥이 안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마동석 씨의 실종과 관련하여 강준호의 두 발이 멈췄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의 생물학적 모친이라는 말, 마서린이 실제로는 오장미였다는 말,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채화영도 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화영의 눈빛 안에 처음으로 뭔가 간절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낯섦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어머니라고 불러온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양쪽에서 강백호와 오태평이 잡아주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이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순간에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장민은 정숙희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었습니다. 정숙희는 그것을 받으면서 딸의 손목을 한 번 꼭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손의 힘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마대창이 정숙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 마동석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마대창이 반대했던 여자,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 정숙희는 마대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눈으로 30년을 건너뛰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숙희는... 정숙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대창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희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에 동석 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최화영 씨가 뭔가를 했다고, 자기가 뭔가를 알아버렸다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대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장민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정숙희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사고가 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노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은, 오랫동안 끊어진 실 하나가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찾겠습니다.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화영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다면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대창의 경무원들이 포위하기 전 아주 짧은 틈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강준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한 최화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계산에서 제외된 변수였습니다.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이강혁이 수갑을 먼저 받았습니다. 뒤이어 최화영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강준호를 찾았습니다. 강준호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최화영의 눈 안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성인지 집착인지 강준호는 더 이상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한 동작이 최화영의 30년짜리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경찰이 최화영을 이끌어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홍주와 영산월도 공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진홍주는 울었고 영산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준호는 없었습니다. 최화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슬픔인지 채화영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채화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 공판 준비가 시작된다는 연락이 이강혁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강혁은 자소 의사를 이미 밝혀둔 상태였습니다. 채화영 관련 증거 일체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의 선택은 자기 파괴였고 자수였고 그것이 채화영과 함께한 세월에 스스로 내리는 마지막 종지부였습니다. 드림그룹은 마대창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채화영의 모든 직책이 정지되었습니다. 강준호는 마대창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원 복도였습니다. 마서린이 입원한 병동 앞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강준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준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대창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강준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마대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 그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대창이 강준호에게 기다려주겠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서린 씨,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오장미가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옆에서 오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마서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장미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다른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오장미가 눈물을 참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희는 두 딸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였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의 감정이었습니다. 속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슬픔이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비어있음이 함께 오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장면을 바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장미가 뒤를 돌아 강백호를 봤습니다. 강백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장미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 일만 남았네요.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뭔데요? 강백호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결혼이요. 봄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는 연락이 마대창에게 전해진 날, 벚꽃이 처음으로 피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숨겨두었던 곳에서 오래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연락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영자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이 최화영과의 과거를 고백한 날 밤, 한영자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살아온 세월이 내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강남봉이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한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오태평은 음악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태평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백호가 보증을 섰고 오복길이 없는 자리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였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양금수는 마 회장 저택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날 마대창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양금수는 한참 보다가 받았습니다. 고생했어.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양금수는 뚱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다가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울음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에게만 짧게 연락했습니다. 좀 이따 돌아올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대창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홀도 없었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흰 드레스를 입은 오장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정숙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백호가 먼저 웃었습니다. 오장미도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장미는 혼자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안쪽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길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걸려있던 자리였습니다. 오장미는 한동안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것을. 그리고 오장미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정숙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와 오장미 곁에 섰습니다. 두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웃었습니다. 정숙희가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찬가게 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